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제3과목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4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 의해서 크롬을 정량하기 위해서 크롬이온 전체를 육각크롬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시약은 자, 우리가 총크롬이라는 삼각크롬을 육각크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죠? 산화가 됐죠. 그러면 산화가 되기 위해서는 산화제를 투입을 하죠. 따라서 산화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화제가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시료 200g을 취한 후에 기름 성분을 시험한 결과 시험 전후의 정발 용기의 무게 차이가 13.591g, 그리고 바탕시험 전후의 정발 용기의 무게 차이가 13.557g, 노말액산 추출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전후의 정발 용기 무게차 13.591g에서 지금 바탕시험 전후의 정발 용기의 무게차 13.557g을 빼줘요. 자, 그런 다음에 시료 200g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그람 단위, 분자분모의 그람으로 단위가 동일하죠. 따라서 퍼센트로 계산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0.107%. 반면에 분자분모의 단위가 서로 다르면 단위를 환산해야 되고 분자분모의 단위가 동일하면 퍼센트는 백분율이기 때문에 백분율, 다시 말해서 역수를 곱하면 100을 곱하면 퍼센트의 단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입니다. 용출 조작 시에 진탕 횟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진폭은 4에서 5cm입니다. 그러면 매분당 진탕 횟수는 몇 회가 되는 거죠? 200회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 특히 여러분들 용출 시험 방법은 아주 잘 기억을 해야 되죠. 특히 pH는 5.8에서 6.3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탕 횟수 매분당 200회, 진폭은 4에서 5cm, 진탕 시간 6시간. 자, 그리고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매분당 300회전 이상, 그리고 20분 이상 꼭 기억해내. 지금 체크되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폐기물 시료의 채취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시료의 양은 1회에 100g 이상 채취한다. 다만 소각제의 경우에서는 1회에 갈로 이상 채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소각제냐 소각제가 아니냐, 소각제는 무조건 1회에 500g 이상, 소각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시료는 무조건 1회에 100g 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소각제로 나와 있으니까 500g 이상.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이용한 시안 분석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시안을 분석하는 방법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온 전극법, 연소 거름법 꼭 기억을 해야 되죠. 특히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pH 이하의 산성, 그리고 이온 전극법은 pH 12에서 13의 알칼리성에서 분석한다는 거. 갑은 포집된 시안이온을 중화하고 클로라민 T와 피리딘 피라졸론 혼합액을 넣어서 적자세 51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자, 일단은 색깔은 청색이죠. 자, 그리고 파장은 620나노미터입니다. 따라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는 발색되는 색깔과 측정 파장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머 시료를 pH 2 이하의 산성으로 조절한 후에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2나트륨을 넣고 가열 정류한다. 다음에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잔류염소 20mg당 L아스코빈산 0.6ml를 넣어서 제거한다. 그래서 잔류염소가 방해를 일으켰을 때는 L아스코르빈산을 넣는다는 거. 자, 그리고 황화물이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아연 용액을 2ml를 넣어서 제거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그래서 45번은 전체적인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시안은 시험에서 상당히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46번 시료 용액의 조제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일단 여러분들 pH가 5.8에서 6.3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pH를 5.8에서 6.3. 자, 5.8에서 6.3을 우리가 조정을 했을 때 어떤 시약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염산. 그래서 염산, 황산, 질산, 탄산. 그럼 염산이 있으니까 바로 카본이 정답이죠. pH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4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으로 측정하여야 하는 항목은, 자, 유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자, 그리고 시안 분석법 알아야 되겠죠? 자, 시안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이온 전극법, 연소 그름법. 자, 그리고 수원의 분석 방법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유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그래서 우리가 문제편이든 이론편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물질 몇 가지는 분석 방법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카본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흑광도가 0.35의 시료의 투과도는 얼마인가? 그럼 우리가 흑광도 구하는 식을 보면 흑광도 A라는 것은 로그 투과도분의 1이에요. 그러면 투과도에 대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10의 x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x를 취하면 투과도는 10의 마이너스 a승이 되거든요. 그러면 흑광도가 0.35니까 a 대신에 0.35를 대입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0.447이라는 투과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투과 퍼센트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투과율이라는 또는 투과 퍼센트를 계산하라고 하면 44.7%가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9번 K2Cr2O7 다이크롬산 칼륨입니다. 사용해서 크롬 표준 원액 100mg/L, 100ml를 제조했을 때 다이크롬산 칼륨은 얼마나 취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다이크롬산 칼륨 안에 크롬이 몇 개 있어요? 2개. 그래서 이 크롬, 산가크롬을 기준하니까 여기서는. 자, 그러면 먼저 다이크롬산 칼륨의 분자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K의 원자량이 39니까 39 곱하기 2. 그 다음에 크롬의 원자량이 52, 52짜리가 2개. 그리고 산소 16짜리가 7개. 그래서 294예요. 따라서 294g일 때 크롬이 2개죠. 2 곱하기 52g. 그러면 크롬의 농도는 100mg/L예요. 100mg/L에 100ml니까 100ml는 0.1L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하면 28.27mg이라는 뭐가 나오죠? 다이크롬산 칼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비소를 측정하는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시료 중의 비소를 삼가비소로 환원시킨 다음 아연을 넣어서 발생되는 비와 수소를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은의 피리딘 용액에 흡수시켜 이때 나타나는 갈로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발색되는 색깔은 뭐가 될까요? 적자색. 그리고 측정 파장은 530나노미터. 따라서 적자색의 530나노미터. 그래서 500대 파장은 적색이에요. 600대 파장 이상은 청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소의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은 환원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연, 그리고 530나노미터에서 발색되는 색깔은 적자색, 정량 범위는 0.002에서 0.01mg. 그럼 정량 한계는 앞에 있는 숫자 0.002mg이 정량 한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의 pH 측정 시 사용되는 표준 용액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수산염 표준 용액, 나번의 수산화 칼슘 표준 용액, 가번의 황산염 표준 용액, 라번의 포탈산염 표준 용액. 황산염 표준 용액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을 때는 슈퍼인 795세 단숨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pH가 작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pH가 크죠. 자, 따라서 수산염, 포탈산염, 인산염, 붕산염, 그 다음에 탄산염, 수산화 칼슘.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수온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은 수온을 황산산성에서 DT존 사이마탄소로 1차 추출하고 브로마칼륨 존자에서 황산산성에서 역추출하여 방해성분과 분리한 다음 알카리성에서 DT존 사이마탄소로 수온을 추출해서 갈로에서 흑광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측정하는 흑광도의 파장을 묻는 거죠. 파장이 얼마죠? 수온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했을 때 파장은 490 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다량의 점토질 또는 규산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되는 것은, 자 보세요. 다량의 점토질 또는 규산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암기법은 과불점규 이렇게 외웠죠. 따라서 과불점규, 과라는 것은 과염소산, 불은 불화수소산. 그럼 앞에 항상 뭐가 붙죠? 질산. 그러면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은 점토질, 규산염. 따라서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법.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공정시험법의 시약 및 용액의 조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갈로에 들어갈 말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조제할 때 수산화나트륨 42g을 물 95ml에 넣어서 녹이고 새로 만든 갈로 용액을 침전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몇 방울씩 떨어뜨려 잘 섞고 막열을 하여 24시간 방치한 다음 여과해서 사용한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수산화나트륨 1몰짜리를 우리가 조제했을 때 수산화나트륨이라는 NaOH, 자, 수산화나트륨의 NaOH 42g에 물 95ml를 넣어요. 자, 그런 다음에 수산화 발효 용액을 넣는데 침전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산화 발효 용액으로 적정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24시간 방치하고 여과 후에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침전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적정을 했을 때 사용되는 시약을 묻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산화 발효 용액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성상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변의 고상 혼합물의 경우에 적당한 채취 도구를 사용해서 한 번에 일정량씩 채취한다. 답은 액상 혼합물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최종 지점에 낙하구 위에서 흐르는 도중에 채취한다. 답은 액상 혼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에 잘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채취한다. 답은 대형 콘크리트 고용화물로서 분쇄가 어려울 때는 임의의 5개소에서, 맞습니다. 임의의 5개소에서 채취해서 각각 파쇄한 다음에 몇 g씩? 100g씩. 균등량씩 혼합해서 채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료를 채취했을 때는 소각제는 500g 이상, 그리고 소각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g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죠. 그래서 5개소 100g 이상,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상 폐기물의 양이 2000톤인 경우에 채취할 현장 시료의 최소수는, 여러분들 표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2000톤이니까 어디에 해당하죠?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 따라서 50이 정답이에요. 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합격하고 싶으면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대상 폐기물의 양이 1톤 미만은 6개, 1톤 이상 5톤 미만은 10개, 5톤 이상 30톤 미만은 14개, 30톤 이상 100톤 미만은 20개,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은 30개,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은 36개,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은 50개, 5000톤 이상은 시료의 최소수가 60개. 이 표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은 모아진 대시료를 네모꼴로 10개 균일한 두께로 편다. 이것을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20개의 덩어리로 나눈다. 20개의 각 부분에서 균등량을 취한 후에 혼합해서 하나의 시료를 한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전체를 20개의 덩어리로 분할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죠? 구획법이죠. 따라서 팁에 보시게 되면 구획법, 교사법, 원추사분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내용을 숙지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꼭 답을 맞출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에 따른 유기인의 분석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갑은 운반기체는 부피 백분율 99.999% 이상의 헬륨을 사용한다. 그래서 캐리어 기체라는 운반 가스는 헬륨을 씁니다. 다음에 질량 분석기는 자기장형, 사중극자형, 이온 트랩형 등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답은 질량 분석기 이온화 방식은 전자충격법을 사용하며 이온화 에너지는 35에서 52V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답은 질량 분석기의 정량 분석에서는 매트릭스 검출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여기서 매트릭스 검출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를 사용하죠? 선택이온 검출법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ICP 분석에서 시료가 도입되는 플라즈마의 온도 범위는, 자, 여기서 여러분 온도 범위는 몇 도가 되는 거죠? 6000에서 8000K가 되겠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ICP라는 것은 유독이라 플라즈마 발광광도법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온을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시료 중의 수온을 갈로를 넣어서 금속 수온으로 환원시킨 다음 이 용액에 통기에서 발생하는 수온 전기를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량한다. 그러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환원제를 찾으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수온을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했을 때 환원제는 이어마 주석을 사용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4과목 폐기물 관계법규입니다. 자, 61번이에요.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배출자의 규모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몇 년간을 평균치를 해줘? 3년간. 자, 그러면 지정 폐기물은 100톤 이상,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0톤 이상. 자, 그러면 자, 지정 폐기물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0톤 이상. 그러면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따라서 풀이해 보시면 3년간을 기준을 하고 지정 폐기물은 100톤 이상,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0톤 이상.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폐기물 감량화 시설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자,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없습니다. 폐기물 재이용 시설 있죠? 재활용 시설 있고 공정 개선 시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감량화 시설. 따라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적당한 것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갈로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서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경우는 가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서는 감경을 하겠죠. 2분의 1의 범위입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4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는 얼마죠? 5년이죠, 5년.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일단은 음식물류는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 자격증이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이 있어도 되죠. 따라서 지금 보기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위생산업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매립시설에서는 대기 자격증이 필요 없고 수질이나 토양은 필요했죠. 소각시설에서는 수질은 필요 없고 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자격증 중에 수질과 대기가 오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수질 자격증이 필요한 곳과 대기 자격증이 필요한 곳,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곳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기준 중 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 완료 후에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세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조사 완료 후 며칠 이내죠? 30일 이내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중에서 위해 의료 폐기물이 생물, 화학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에 폐백신, 나번에 폐항암제, 다번에 폐생물 치료제, 다번에 폐화학 치료제. 지금 보기에 보시면 생물이나 화학 폐기물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폐백신이 있고 폐항암제가 있고 폐화학 치료제가 있어요. 따라서 답은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 매립 시설의 기술 관리의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매립 시설입니다. 가번에 화공기사 필요하죠. 나번에 일반 기계기사 필요하죠. 다번에 건설 기계기사 필요하죠. 그리고 전기공사는 필요가 없죠. 라번. 자, 매립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 자격증은 필요 없죠. 토양이나 수질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설치 신고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 일반 소각시설로서 일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자, 우리가 소각열회수 시설이나 아니면은 일단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나번에 생물학적 처분 시설로서 일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그리고 답은 소각열회수 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 능력이 100kg 미만인 시설. 그리고 기계적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중에서 탈수, 건조 시설, 멸균 분쇄 시설 및 화학적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자, 여기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소각열회수 시설. 답은이죠. 지금 보면 100kg 미만이 아니고 얼마죠? 100톤 미만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시설의 규모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에 보시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에너지 회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죠?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아니고 고시하는 경우죠. 따라서 경우외는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시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 회수에 이용돼야 되겠죠. 따라서 30%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세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개선 명령을 명할 때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기간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개선 기간은 1년, 개선 연장은 6개월이에요. 그래서 단서에서 개선 기간을 포함하느냐, 개선 기간을 제외하느냐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개선 기간만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1년. 만약에 연장 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면 1년 6개월이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개선 연장 기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할 수 없죠. 답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파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기간과는 관계없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됩니다. 답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실형은 10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는 5년.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몇 가지를 한번 구별을 하고 꼭 숙지를 해놔야 돼요. 암기사항까지 제가 만들어 놨는데,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기간과는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5년입니다. 자,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5년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10년이에요. 따라서 암기를 했을 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은 5년. 자, 그리고 실형 및 취소는 10년.
그리고 파산 선고는 기간이 없어요. 단지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은 제외합니다. 보관 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지정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 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 표지의 규격 기준입니다. 표지판 표지의 규격 기준은 가로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죠? 60cm 이상, 세로는 40cm 이상. 자, 가로 60cm 이상, 세로 40cm 이상이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74번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에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은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 보관량의 몇 배? 2배 이내.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틀린 것은 갑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과정 교육과정 있죠. 폐기물 처리업의 기술요원과정 해당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 기술요원과정은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리고 폐기물 처분 시설의 기술 담당자 과정은 해당하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기준 중에 조사 지점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입니다.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은 몇 개? 3개소 이상. 자, 그리고 악취 조사는 가장 냄새가 심한 곳, 그리고 토양 조사 지점은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그래서 토양 조사 지점은 4개소, 그리고 지하수 조사 시점은 매립시설에 설치된 2개소 이상의 지하수 검사점, 2개가 아니고 얼마죠? 3개. 따라서 잘못된 것은 라번. 자, 이 내용은 여기서 여러분들 팁에서 제가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 팁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숙지하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은 3개소 이상, 악취는 가장 심한 곳, 지표수는 상하류 각각 1개소, 지하수는 3개, 토양은 4개소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로부터 갈로의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되죠? 그렇죠. 2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78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기준이다.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갈로 이상 휴업을 해서는 안 돼요. 갈로에 들어가는 것은 1년이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1년 이상 휴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관계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상의 처분이에요.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 차단형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항목으로 틀린 것은 정기검사 항목입니다. 갑은 소화장비 설치 관리 실태, 라번에 축대 벽의 안정성, 라번에 사용 종료 매립지 밀폐 상태, 라번에 침출수 집배수 시설의 기능.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차단형 매립시설이 아니고 관리형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해당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항상 이론을 기준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를 많이 해서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동일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똑같은 문제보다는 유사한 문제나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가 쉬운데
내가 관연도에서 나오는 문제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동일한 문제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는 내용을 항상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